국공립대학교 언론사 협의회는 24개 대학이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PR학회하고 뭔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있을 것 같다. 저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디어도 이제 평판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러한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양자가 공통 분모를 거기서 좀 찾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좀 전략,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오늘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귀한 그런 의견들이 오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배움이 또 공유의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를 열어주실 배여온 기자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SBS 배여온 기자라고 하고요. 일반 취재 기자랑은 좀 다른 팀에 있습니다. 네, 데이터 저널리즘 팀, 저희 회사는 이제 마부작침 팀이라고 하고요. 현재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기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 결국에 팩트체크랑 계속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오늘 좀 발제를 좀 부탁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팩트체크와 그리고 저희가 요즘 팩트체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해결로서 이제 앞으로 곧 나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사 보편적인 팩트 체킹은 이제 발화를 하신 이제 정치인들의 검증이 기본입니다. 최근에 이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 팩트 체크팀 사실은에서도 이제 발언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죠. A는 맞았다 검증을 하고 A는 맞았다, B는 틀렸다를 통해서 이제 기사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의 발언 위주로 팩트 체킹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때까지 그동안 이어져 왔었던 팩트 체킹의 전형적인 기사 형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언론 정치인들이 이제 발화만을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정치인들의 발화가 늘 꾸준히 생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꼭 굳이 정치인의 발화를 검증해야만 언론으로서 이제 공론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검증들도 팩트 체크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앞선 정치인의 발화 팩트 체킹도 그렇고 이런 정책에 대한 검증도 그렇고요. 전부 다 기자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기자의 개인기가 좀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팀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정당 출입, 정치부를 꽤 오래 했던 기자가 이제 거의 한 15년 차 기자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타사 이야기를 들어봐도 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이제 경험치를 쌓고 이제 어떤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마를 탈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꼼꼼한 취재가 가능한 보통 이제 그런 중견 이상의 기자들이 많이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사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일반적인 팩트 체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거는 과장된 사실일까? 네. 혹은 관련된 것들, 윤 정부의 항우연 와해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검증을 하고 있죠. 네, 다 이런 것들이 다 팩트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사내에서도 기자 한 명이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또 크로스 체킹도 실제로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보도될 때는 그냥 짧은 기사로 나가겠지만 팩트 체크는 어쨌든 언론의 마지막 게이트키핑 단계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또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꼼꼼하게 많은 통계 자료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NU 팩트 체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협력들을 하고 있죠.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포털을 통해서 이런 팩트 체킹된 기사들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나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현행 팩트 체크 기사 보도의 흐름입니다. 저희 팀 저희 사실은 팀의 이경원 기자가 팩트 체크 토론회에서 이때 했던 말을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이게 뭐가 힘드냐면은요, 팩트 체크는 그러니까 회사 외에서 어려움이 오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회사 외에서는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죠. 언론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한다고 이제 칭찬을 해 주시는데, 사실 팩트 체크는 사내에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나오는 팀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회사에서는 가성비가 나오는 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정치부나 사건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기사가 쏟아지죠. 아마 오늘도 이제 8시 뉴스, 저희 8시 뉴스에 큐시트 채운다고 이제 다들 바쁘게 현장 가서 기사를 쓰고 있을 텐데, 팩트체크는 바로바로 또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 나와야만 기사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내에서 좀 공격이 많습니다. 너희 왜 기사를 안 쓰냐. 네. 그리고 이제 인턴들도 붙여주고 작가도 붙여주지만, 물론 또 기자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팩트체크의 평판이 언론사 내에서 참 어렵습니다.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고민들이 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지금과 같은 팩트체크를 하는 이런 조직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많고요. 이경훈 기자랑도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왔고, 이제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팩트체크의 모델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작죠. 그래서 뭐 잠깐 다시 조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기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5월 기사 제작 건수가 9건이죠. 네, 사실 이거는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저한테 써라고 해도 절대 아마 못 쓸 거고요. 정말 이거는 감각이 있고 이거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쥐어 짜내서 나오는 기사 개수인데, 아무튼 이렇게 참 쉽지 않은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원 기자와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접목을 해보기 시작을 했냐면, 팩트체크에서 이제 정치인들의 발화가 매번 나오지 않다 보니 데이터를 한번 팩트체크에 접목시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제 팩트체크라는 거는 검증이기 때문에 검증의 가장 좋은 재료는 아마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동안 언론사에서 왜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체킹을 하지 못했냐라고 하면은 이때까지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체크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이제 취재 기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리터러시가 있기는 쉽지는 않죠. 이제 근데 뭐 저희도 그렇고 이제 MBC도 그렇고 이제 몇몇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트렌드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있는 기자들을 뽑기 시작을 하고, 한 2017년 이후부터는 이제 언론사에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취재원으로부터 분석이 된 자료를 받아서 그걸 그냥 해석을 해서 내보내는 거였다면, 요즘은 로우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기사를 내보내는데, 데이터 저널리즘도 결국 크게는 팩트체크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검증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작년 대선과 지선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팩트체크 기사들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뭐 제목이 좀 그렇지만, 네, ARS의 이제 조사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본 기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좀 처음 보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을. 무슨 말이냐면은요, 저희 지금 이제 현행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사이트에 모든 여론조사 결과값들이 올라가 있죠. 네, 올라가 있는데 로우 데이터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나 물음표를 가졌던 거죠. 조사 시간에 따라서, 네, 특정 여론조사 회사들이 조사 시간에 따라서 결과값을 달리 가져가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고요. 결국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로 한번 검증해보자, 통계를 내서 이게 실제로 유의미했었던가 아닌가를 검증해보는 기사들을 좀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팩트체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요. 그 취재 과정이 일반적으로 취재원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취재원이라고 하면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취재원은 데이터거든요. 결국 데이터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데 데이터와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조사 시간대 오중 비중 효과가 이제 뭐 윤석열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대에 효과가 있었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대가 더 유리했더라. 이런 결과값들을 팩트 체킹을 해 왔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통계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분석했었던 기사들은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인과관계라는 거를 한번 도출을 해 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었던 거고요. 팩트체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간에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물을 해석을 해 왔었습니다. 기자들이. 네. 그렇다고 이제 그게 되게 주관적으로 해석했었던 건 아니고 꼼꼼한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했었던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인과관계로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간의 이제 팩트체크 기사는 맞다 틀렸다지 이게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를 인과적으로 도출해냈던 적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팩트체크 접근법에 주목을 해봤던 거고 실험을 한번 해봤었던 거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지금 저희 팀이 최근에 했었던 게 서울의 전장년 시위가 이제 실제로 서울의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냐 안 받냐를 설문조사를 한 거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를 팩트 체크를 한번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팩트 체크 검증 대상이 분석을 해보니 성별과 연령대에서 교차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들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이 남성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은 연령이 낮을 때 또 장애인 단체의 출근 시위 정당한 권리 행사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검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 지원 정책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교차 분석을 했더니 좀 유의미한 효과가 나오더라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최근에 지금 언론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를 측정하고 팩트 체킹 하려는 거는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에 이거 역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언론사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자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와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생기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기자들이 들어오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도 가능한 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분석 인력은 필요하고요. 인건비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명확합니다. 이건 저희 SBS뿐만 아니라 타사 기자들을 만나도 똑같은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제가 조금씩 눈을 좀 뜨고 있는 분야가 이제 바로 AI 팩트 체킹입니다. 기존의 팩트 체크는 이제 과거의 것들을 이제 계속 검증을 하고요. 사람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GPT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텍스트를 이제 이미지로 바꿔주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인만 팩트 체크를 하면 됐었어요. 논란이 되는 정치인들의 말 혹은 논란이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팩트 체크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검증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기존 것만 해도 저희가 일일이 다 하나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소위 말하는 고효율,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런 기술들까지 늘어나니까 이제 많이 좀 부침이 있기 시작을 하죠. 자,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전장현 말씀을 드렸지만 GPT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GPT에 물어봤는데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정답인 것처럼 GPT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요즘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저희 회사 기자들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GPT를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대답이
문제가 많은 거야라고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그만큼 요즘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틀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사카모토 유이치가 사망을 했을 때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사망을 했는지. 근데 GPT는 2014년에 구암종으로 이분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GPT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내용들을 같이 이제 쿼리로 날려주면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정보를 붙이고 다시 한번 똑같은 걸 물어보면 부강암이 아니라 네, 직장암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쓰는 모델에서는 너무나 거짓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언론들은 부추깁니다. 이런 AI 기술들을 이제 계속 여러 방면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부추기기도 하고요. 지금 약간 사회 트렌드 자체가 어쨌든 AI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에서 과연 팩트 체킹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좀 기사를 쓰려고 준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어떤 그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해서 이제 제가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은 AI가 이걸 그려줍니다. 네. 근데 뭐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굉장히 일본의 느낌이 강한 이미지로 나왔죠. 근데 이걸 제가 그 AI 서비스에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코리언이라고 검색을 한 결과물입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요즘 흔히 말하는 광풍이 불고 있는 AI에다가 물어봤을 때 외국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들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크롤링이 안 돼서 일일이 지금 제가 하나씩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마 지금 제가 오는 중에도 이제 계속 저장을 하고 왔는데 지금 한 2,000장 정도 수집을 했는데 2,000장 중에 거의 한 1,800 이상은 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네, 심각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해야 되는 팩트 체킹이 이제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어떻게 사람이 다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꼭 굳이 이제는 정치인이나 권력만 팩트 체킹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언론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치인이나 꼭 권력만 팩트 체킹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저희 서비스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폴리스코어 S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좀 팩트 체킹을 하고 사람이 올바른 정보를 내보내는 거를 좀 지향을 하고 우리도 좀 기술의 힘에 좀 올라타 보자라는 기획에서 폴리스코어 S라는 모델을 하나를 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조만간 이제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민에서 기획이 나왔고 지금 제작 중이거든요. 자, 결국 그 핵심은 이거예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치 이슈를 좀 팩트 체킹 해보자, 정치 이슈를 요약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기획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오염된 재료가 많다 보니, 즉 팩트 체킹을 해야 되는 재료 자체가 너무 오염된 것들이 많다 보니 그걸 하나씩 기자들이 잡아내기에는 좀 벅차죠. 네, 정치 이슈만 해도 지금 너무 할 게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에서 자동화가 된다라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꼭 우리가 기자가 하나하나씩 다 팩트 체킹을 해야 되나? 과연 우리는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좀 기술의 힘을 받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술이 100% 완벽하지는 않죠. GPT가 증명을 했듯이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좀 이것들을 접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AI는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인데 여론조사 저희 선거방송에서 작년에 좀 차별성을 뒀던 그 코너 중에 하나가 메타S라고 하는 코너였습니다. 살짝 잘렸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론조사가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총선에서도 지금
그 김어준 대표가 만든 여론조사 회사가 아마 좀 많이 논란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될 만큼 아마 여론조사가 다음 선거에서도 좀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결국 이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왜 사람이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취사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오염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잡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데이터 분석을 접목시켰던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매일 크롤링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동등하게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하우스 이펙트를 고려해서 이제 베이지안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의 여론조사 선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어떻게 했었냐면,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해보니 여론조사의 그 트렌드는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요것들을 좀 접목을 해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제가 방금 계속 이제 저희의 솔루션을 좀 AI에서 좀 답을 찾고 있었다라고 했었던 것도 이런 것들을 접목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앞선 것들은 이미 있는 데이터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우스 팩트를 다 보정을 하고 올바른 여론조사 선을 하나를 만들었다면, 지금 보시는 라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댓글의 댓글의 여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거 기간을 앞두고 한 7개월, 8개월 전에 네이버와 다음에 정치 이제 후보들에 대한 뉴스에서 댓글들이 달리죠. 댓글들을 전수 수집을 했었습니다. 네. 전수 수집했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저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관측치가 아니라 댓글에서 이제 여론을 한번 보자는 취지였었고요. 우리가 댓글을 수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네이버나, 다음은 최근에 좀 바뀌었지만 네이버에서는 이제 정치 이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댓글을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8,000명의 유저를 먼저 확보를 합니다. 네. 굉장히 활발하게 그 댓글을 쓰시는 분들을 8,000명을 패널들을 확보를 하고요. 그 중에서 정치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가 대입을 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치 성향이 있는 분들 3,700명을 추리게 됩니다. 패널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댓글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검증 과정을 거친 3,700명의 댓글 패널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댓글 부대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메타에서 나가고 나서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화력을 보태줍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에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해도 들어올 수가 없죠. 이미 그 패널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여론 측정을 저희가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헤이트 스코어라고 해서 AI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념, 정치 이념과 공격성을 다 댓글에서 분류를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썼던 헤이트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그 공격성을 이제 저희가 측정하는 그 모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카테고리에서 어떤 카테고리의 공격성을 가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공격성을 얼마나 가지는지를 분류를 하는 거고 수치화를 매기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래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계, 진보계, 중도계의 공격성이, 어떤 후보에 대한 공격성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더라를 보여주는 건데, 마지막에 저희가 대입해 봤을 때는 ARS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를 보여줄 만큼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도 이런 식으로 민주당계, 그 다음에 국민의힘계, 중립, 비판별로 해서 이제 이념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결국 이제 실제 기존의 ARS 결과와 이제 비슷한 수치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팩트체크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하나하나 댓글에 이제 정치 이념이라든지 공격성들을 모델을 통해서 다 매기게 됩니다. 과거였다면 기자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다 매겼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 기자가 개입하지 않고요. 모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저희의 이제 살짝 디자인이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인의 어떤 이슈를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GPT에다가 이제 저희 프롬프트에다가 물어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정치인들의 이슈 요약이라든지 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값들을 이제 프롬프트에서 전달하는 것들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모델의
도식화를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매일 저희가 이제 네이버나 포털에서 이제 그 기사들을 크롤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델링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저희 GPT에다가 이제 붙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정치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오염된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글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그 팩트에서 틀릴 수 없는 이런 정보들을 한번 이제 쉽게 접목해 봐라는 취지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뭐 좀 잘 없는데 간략하게 이제 기술적인 배경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자인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제가 뭐 기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분석도 하고 이제 뭐 다루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학계라든지 이렇게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개체명 인식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기사를 보시면은 김기현, 이재명 저기 붉은색 돼 있죠. 초록색, 붉은색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홍준표 지금 시장을 뭐 홍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나와도 저희는 다 이제 이게 홍준표 시장의 워딩이라는 거를 다 잡아내는 거죠. 그걸 이제 개체명 인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체명 인식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분류를 해냅니다. 분류를 해내면은요. 기사를 통해서 이제 토픽을 이제 나누죠. 네, 클러스터링을 해서 N개의 토픽으로 이제 문서 군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국회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군집은 장경태 의원의 이제 무릎 넘어졌었던 게 이제 군집으로 잡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인들의 이슈들을 여러 개로 요약을 하게 되죠. 매일매일. 그리고 이제 분류를 작업들을 해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또 댓글이라든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분류를 해내서 이제 정치인들의 이슈들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이슈 세팅이 되면 그 이슈들이 이 GPT 프롬프트 안에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GPT 모델은 2021년 9월까지만 학습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학습이 안 돼 있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 안에다가 분석된 요약 결과물들을 다 붙여서 내보내기 때문에 프롬프트에다가 질문을 해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좀 많이 확장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팩트체크도 그렇고 데이터 저널리즘도 그렇고 이런 컨셉으로 지금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많이 해보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요. 팩트체크가 사람 기자, 그러니까 기자 개개인이 하기는 너무나 지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팩트체크 팀이 있는 팀들도요, 큰 언론사 말고는 사실 만들 수조차 없죠. 근데 팩트체크가 언론에서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팩트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인력도 그렇고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팩트체크 해야 되는 소재들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부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 기술을 잘만 쓸 수 있으면 언론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팩트체크나 혹은 데이터 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좀 또 다른 부침이 있는 게 뭐냐면 기자들은 기존의 뭐 학계 베이스가 사실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리터러시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이슈에서는 좀 스스로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잘 접목이 돼서 이제 좀 잘 어우러진다면은 아마 좀 언론에 좀 좋은 희망이 혹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톨리스코어스 뉴스 생성 과정 자체에도 네. 쓰실 계획인지. 서비스로는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웹 플랫폼에다가 얹혀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걸 기사로 쓰는 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계속 요약해서 뭐 내용은 나오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기사라고 하시면은
따로 별도로 기사를. 예를 들면은 네. 현재도 물론 한 지난 한 5년 전쯤부터 스포츠 기사에서는 이런 플랫폼을 아, 네네. 해가지고 하잖아요. 뭐 네네. 어떤 데가 뭐 굉장히 큰 스코어를 가져간다든지 네네네네. 스코어 차이가 굉장히 나면 이게 AI가 네네. 알아줘서 네네. 그거에 관련된 기사를 생성합니다. 네네. 이 자체 내에서도 뭔가 뉴스 가치가 반영되는 어떤 거를 디텍트 해내서 기자들한테 알림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생성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기능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론조사 모델 돌린 거는 어쨌든 그 템플릿이 있으니까 뭐 약간 로봇 저널리즘처럼 좀 내보내려고 하는 거는 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원래 토론할 예정이 이제 프레임 연구소의 이사무라고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제 토론 내용을 좀 준비했다고 먼저 좀 여쭤보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하는 영역에서는 퍼블릭 어피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해관계자 관련 관계 뭐 하면서 정치나 국회 쪽 뭐 이런 쪽에서 사실 여론을 많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는데 보면서 사실 좀 아까 이제 폴리스코어에서 네. 많이 관심 있었는데 보면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댓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50대 남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 특성 분포에 사실 좀 평균적인 여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연령과 성별이 좀 많이 편향이 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사실 이제 아마 대부분의 3,700명이 다 거기 안에서 좀 구분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분석하실 때 좀 감안해서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당연히 일반 여론조사랑은 당연히 다른 모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여론조사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 여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네이밍 좀 톤다운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연령대나 이제 뭐 성별까지 줬다면 뭐 이제 그걸 반영을 하겠지만 뭐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패널을 구축을 했던 거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는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대신에 3,700명이 저희가 마지막에 확보한 패널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출연한 패널이고, 저도 이제 그 언더스코어 쪽 이제 업체랑 이제 저희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당연히 이제 언론이다 보니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왜 하기로 했었냐면 저희는 온라인 여론의 그냥 흐름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한 명이 이제 댓글을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여론이 이제 바뀌는 걸 추적하는 게 사실 그 서비스의 목표였었고요. 또 이거는 뭐 저희가 내보내지는 못했지만 여론조사 정책 때문에 내보내지는 못했지만 깜깜이 기간 때 이제 일반 여론조사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저희 이 모델은 계속 돌아갔었습니다. 돌아갔는데 대선 때 온라인 여론이 마지막 깜깜이 기간 끝나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랑 매칭했을 때 선이 거의 비슷하게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겉도는 모델은 아니구다라는 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좀 인지를 했고 아마 다음 총선 때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에 좀걸 이제 정부나 이런 쪽 공공정책 컨설팅 이런 걸 하다 보면 최근에 그 정치 성향,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수 매체, 그다음에 진보 매체별로 한겨레 경향의 댓글과 이게 좀 되게 많이 편향이 됐었는데 요새는 제목을 좀 많이 따라가는 느낌. 한겨레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래 쓰던 그런 뉘앙스가 아닌 다른 뉘앙스의 제목이 달리면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은 또 기존에 달리던 것과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어떻게 보셨는지 꼭 궁금했고요. 마지막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풀을 플랫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전장형 팩트체크도 올라와 있고 거기서 절반의 사실이라고 하면 규정을 하신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좀 확인하시는지? 일단 뭐 언론사별로 이제 그런 그 댓글이 이제 그 언론사 성향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여쭤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제목에 따라서 조금 최근에 많이 바뀌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직 저희가 검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 뭐
기회가 된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듣기로는 미디어오늘 쪽에서 그런 관련된 거를 좀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저희는 그렇게는 아직은 안 해봤었고요.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거는 서울대 네, 팩트체크 센터 그 절반의 사실을 어떻게 저희가 판정을 내렸나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팩트체크 연구소에 네. 거기 이제 보통 언론사들 직접 네네네. 체크를 해서 올리시지 않나요? 네네. 혹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되는지 아,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기자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언론사의 팩트체크 팀에서 이제 보통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거는 저희가 올해 진행했었던 팩트체크,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팩트체크는 SNU 팩트체크 지원 사업 선정이 돼서 네, 이제 그거를 받는 조건이 네, 올리는 거였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최근에 다음에 댓글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네네. 그거에 따른 어떤 대처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뼈아픈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폴리스코어 S 같은 경우는 처음 기획은 그 네이버 댓글 일정량, 그 다음에 다음 댓글 일정량으로 맞춰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이 정책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다음 댓글을 크롤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없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은 네이버 댓글 수를 이제 그만큼 더 늘리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 염려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서비스 오픈하면 당연히 그 부분도 공지는 하겠지만 그래서 계속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돌렸을 때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은 크게 안 달라지는 거를 지금 계속 테스트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좀 걱정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다음이 댓글이 어쨌든 좀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댓글 풀이 많기 때문에 그게 빠졌을 때는 결과에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 다행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계속 좀 염려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정책을 여쭤보니 바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댓글로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했던 내용이 일단 팩트 체킹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 그 팩트 체킹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누구나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팩트 체킹을 누가 후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네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으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까지 고민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질문 주셨던 거를 바탕으로 그냥 이제 제가 뭐 현업에서 이제 뭐 좀 대입을 해보자면 팩트체크 기사에 좀 뭐 펀딩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SNU 팩트체크 센터와 그리고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지만 그 두 곳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도 지금 SNU 팩트체크에 대해서 또 말들이 지난 연말이었나요? 기사도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그렇게 크게 주제 선정에 대해서 뭐 압박이라든지, 네, 뭐 어떤 유혹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그런 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을 제가 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우리 배용 기자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자연스럽게 오연주 교수님의 주제와 잘 이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희망과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고찰과 그리고 또 학계에서의 어떤 그 입장 이런 부분으로 오연주 교수님 잘 풀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럼 오연주 교수님 자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현지입니다. 수용자들이 갖는 본 뉴스에 대한 인식과 평가입니다.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난 2021년에 논문 게재가 되었었고요. Sustainability라는
이제 그 학보에 게재가 된 적이 있었고 이 논문 자체는 중앙대학교 홍혜영 교수와 함께 썼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이미 현재 본 뉴스에 관련된 AI의 뉴스 생성, 보급, 그리고 그 청중들과의 상호작용, 봇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따르면 사실 이전에 이제 기자님이 보여주셨다시피 봇 자체가, AI 자체가 뉴스 기관들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도록 충분히 도울 수가 있고, 특히나 자료의 수집, 그리고 반복적인 어떤 루틴적인 작업들 또는 팩트 체크와 같은 그런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 남은 시간들 기자들이 좀 더 탐사 보도에, 질 좋은 보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해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그런 문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뉴스 제작, 보급에 봇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더 마케팅적인 관점이긴 한데, 그래서 자원이 제한적인 언론 기관에서는 이제 뉴스의 확산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어디언스, 인게이지먼트를 위해서 이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실험 연구들에서는 그 소셜미디어 상의 계정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정 또는 어떤 봇이 운영하는 계정, 이 둘 사이에 사람들이 인지하는 신뢰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은, 물론 이제 봇이 AI가 뉴스 생성, 보급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럼 과연 뉴스 수용자들은 이 본 뉴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문헌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AI를 이용하는 패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는 뉴스 정보 수집과 작성,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하고 그거 자체를 이제 summarize, 요약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초점을 맞출 어떤 관점들을 제시를 해준다든지. 두 번째 뉴스 배포죠. 어떤 뉴스가 이미 생성되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특히나 소셜미디어 상에 봇 계정들이 많이 하고 있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댓글이 달리거나 그것이 어느 쪽으로 공유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봇의 역할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사실 봤던 이 뉴스인데 팟캐스트 형식입니다. 그 NPR이라는 언론사인데요.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National Public Radio라고 그 비영리 기관입니다. 미국에 있는 비영리 라디오 언론이고요. 그 미국 전역에 1,000곳이 넘는 그 공영 라디오 방송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이 기부, 도네이션으로만 운영이 되는 이제 언론이고, 여기에서 최근 그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이 NPR 안에 플래닛 머니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팟캐스트, 15분짜리 팟캐스트 자체를 AI한테 전적으로 일을 줘서 처음 시작하는 첫 단어부터 끝맺는 그 끝 단어까지 모든 것을 AI한테 이름해서 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에피소드 자체는 3개가 나왔고, 그 AI가 생성한 그 아주 오리지널 AI 내용은 이제 한 에피소드가 6월 2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이거는 NPR 그 사이트에 가면 다 직접 찾아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6월 2일에 방송이 됐고 15분짜리였고, 주제 자체는 전화 교환원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바로 다이얼을 돌리면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는 전화 교환원 또는 전화 교환 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어디로 걸어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에 그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흔한 직업이었고요. 물론 자동화로 인해서 1930년대, 40년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플래닛 머니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자 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아까 그 챗 GPT, 오픈 AI에서 생성된 결과를 보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뭔가 주제를 던져주면 이 AI가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오정보도 많고 뭔가 미스리딩 되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닛 머니 팟캐스트 제작자들도 같은 것을 경험을 했죠. 뭐 그때 당시에 전화교환원의 뭐 역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해줘 하면 뭔가 이제 오정보들이 나타나거나 어디서 인용을 하는데 정말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교수의 이름을 갖다다가 인용을 하면서 그 교수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어떤 쿼테이션을 가지고 와서 fill in the blank 하는 거죠. 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그 language generating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뒤에 뭘 올지를 예측해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너무 과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가 빠져 있거나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은, 그러면 굉장히 사실에 기반한 그리고 학술적인 어떤 연구를 하나 이 AI한테 피드를 해주자. 그래서 찾은 것이 이제 52페이지짜리 그 전화교환원에 관련된 학술 논문을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주고 그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너가 지금 플래닛 머니 여기 우리가 에피소드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 건데 만들어 봐. 어떻게 만들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줘, AI가. 그래, 그 플래닛 머니 팟캐스트는 좀 더 유머러스한 그런 쇼니까,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쇼니까 우리 한번 뭐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AI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한번 만들어 봐 했더니 그 라디오 드라마의 캐릭터도 정했고 그 캐릭터의 이름도 정하고 그 드라마 자체가 어떤 식으로 액팅이 돼야 될지, 어디서 광백, 독백, 여기서는 이러한 효과음, 이런 걸 세세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에 사는 에델이라는 여자를 만들어내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팟캐스트 제작자들이 알고 봤더니 이 에델이라는 여자도 사실 이 52페이지 안에 논문에 들어있던 한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전화교환원 역사의 가장 마지막 전화교환원으로 기록된 여자였는데, 이것도 창의적으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 52페이지짜리 논문을 가지고 이 논문을 쓴 2명의 경제학자를 우리가 인터뷰를 하려고 해. 너 우리가 꼭 물어봐야 할 인터뷰 질문 5가지만 말해줘. 했더니 5가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2 경제학자를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뭔가를 물어볼 때마다 그 5 질문 하나하나를 물어볼 때마다 이 경제학자들이 매우 놀라면서 That's a good question.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물론 뭐 아시겠지만 미국 문화에서는 질문을 하면 뭐 무조건 칭찬은 사실 합니다. 문화적으로. That's a good question, that's a great question. 그냥 그렇긴 하는데, 이 마지막 5번째 질문, AI와 관련된 5번째 질문이 끝났을 때 그 인터뷰에 코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너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너네 그런 기자 직업은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어. 너네들이 질문한 이 5가지 질문은 그 어떤 AI도 이렇게 직관적이고 집중적인 질문을 할 수는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이제 팟캐스트 이 제작자 2명이 이제 토론을 하죠.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2명한테 물어본 5가지 질문 모두 word by word, 단어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생성해낸 질문이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놀라면서 농담하지 말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만드는 과정들이 사실 이 15분짜리가 아니라 그 15분짜리를 만들어낸 모든 과정들이 이 플래닛 머니 팟캐스트에 가보면 다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왔죠. 와가지고 그게 스크립트, 그러니까 음성으로 된 거를 다 스크립트화 시킨 다음에 텍스트화 시켜서 AI한테 다시 피드를 합니다. 그래서 주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를 해왔어. 너 이 중에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인용해서 팟캐스트에 쓸지 선택을 해. 그럼 또 다 AI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플래닛 머니 팟캐스트 역사상 최초로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제작해낸 팟캐스트가 6월 2일 날 방영이 된 것이죠.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제작자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챗GPT랑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 답을 주면 저렇게 하라고 또 시키기도 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 되다 보니 이 AI의 존재 자체가 뭔가 사람 같고 나랑 같이 일하는 어떤 한 명의 스텝 멤버, 직원 같고 그렇지만 좀 유머 감각은 굉장히 떨어진 어떤 한 명의 직원과 일하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AI가 지금 플래닛 머니 팟캐스트 자체가 굉장히 그 가벼운 톤으로 얘기를 하고 유머러스한 쇼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굉장히 그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농담들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하는데 굉장히 썰렁한 농담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썰렁한 농담에 이제 이 두 명의 제작자는 엄청 웃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에피소드에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썰렁한 유머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썰렁한 유머를 하는 이 주체가 AI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결국 저의 연구를 설명해주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AI와 같이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계속 썰렁한 유머를 해도 웃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얘는 AI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저것 다 재가지고 뭔가 이 컨텍스트에 맞고 이 시간과 맞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맞는 농담을 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라는 안도감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곧 저희 연구에서 말하는 어떤 효능감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뉴스를 봤을 때가 그 마지막 결과물을 봤을 때 이것이 봇이 만든 건지 안 만든 건지는 사실 식별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15분짜리 팟캐스트를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딘가 약간은 어색하고 어딘가 약간은 불완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팟캐스트로 내놓고 세상에 내놓고 그거 서브스크립션 시켜가지고 돈 받고 팔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15분짜리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뭔가 그 봇에서 왔다는 그것을 식별해낼 수 있다는 봇 식별, 자기 효능감이 이 봇에서 만들어진 또는 봇으로 전달되는 뉴스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더 수용을 하겠다라는 가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여러 개를 세웠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걸 식별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있으면 본 뉴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그것이 또 전반적으로 소셜미디어 상의 뉴스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뉴스가 많으면 많다고 생각될수록 사실 본 뉴스에 대한 거부감은 늘겠지만 이 거부감 자체가 내가 봇을 식별해낼 수 있다는 봇 식별 자기 효능감만 있다면 이것이 본 뉴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이미 있는 데이터를 썼고요. Pew Research Center에서 American Trend Survey라는 이제 패널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 18세 이상의 성인이 포함되어 있는 2,270명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문항들은 뭐 이미 있는 데이터라 저희가 이제 바꿀 수는 없었고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게 됐고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이제 통제 변인으로 넣고 모델을 돌려봤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가설을 한 바와 같이 그래 그 봇식별을 내가 하면 할수록 그 본 뉴스에 대한 이제 수용도가 높아지고 이 수용도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소셜 미디어 상의 전반적인 그 뉴스 평가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뉴스가 주변에 많다고 생각할수록 사실 뭐 뉴스 수용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하였지만 어쨌든
그 본 뉴스가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수록 이것이 그 본 뉴스 수용도가 높아지기까지는 중간에 이런 보식별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요약을 하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한 페이지로 하자면 결국에는 자기 효능감이 있으면 내가 식별해낼 수 있다. 또는 이 뉴스가 뭐 보스에서 왔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 그 본 뉴스 자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제가 그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이랑 성별, 교육도 한번 모델에 넣어 보았을 때 이제 보식별 자기 효능감 자체는 남성, 젊은 층,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능감은 사실 자신감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진짜 보식별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효능감, 자기가 생각하는 효능감이 크면 클수록 그 본 뉴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봇을 이용했다는 걸 명시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뉴스가 어떤 생산에 관여를 했고 어떤 인터뷰 과정에 관여를 했고 어떻게 보급으로 봇을 통해서 보급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투명성을 높이면 이것이 바로 수용자들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제 다음 세션에 말씀하실 그런 리터러시에도 사실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본 뉴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향후 연구로는 여기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자기 효능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메타 보식별 자기 효능감을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메타 보식별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식별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얼마나 일치도를 이루는가에 따라서 또 뉴스 수용도에 또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다음 연구를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플래닛머니 팟캐스트, 제가 굉장히 그 유머 감각이 없는 AI와 일하는 느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두 제작자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조크가 있었어요. 그 낙낙족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미국 족인데 낙낙 하면 후 하면 그래서 그 낙낙을 했어요. 낙낙했더니 who's there 했더니 automation, 그러니까 자동화, automation 했더니 automation who 했더니 이제 AI가 automation that is 그래서 굉장히 길게 정말 이만큼만 한 문단을 만든 거예요. 사실 낙낙 조크의 묘미는 굉장히 간결하고 뭔가 펀치라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AI는 이걸 한 문단으로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하게 지루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루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 두 명의 제작자가 엄청 웃습니다. 웃는데 나중에 AI한테 물어보죠. 너 그 족을 우리한테 했잖아. 너 그거 재밌다고 생각해? 물어봤더니 AI는 재밌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너 그게 왜 재밌다고 생각해? 물어봤더니 그게 어떤 유머의 한 종류야. 이게 진짜 그 유머를 패턴을 따라갈 것 같지만 반대로 그 엔타이 족으로 그 족을 따라가지 않는 방향으로 했을 때 오히려 웃기는 그게 있어. 나는 그걸 노린 거야. 라고 정교하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물론 일단 대답을 해놓고 다 또 정보를 찾아서 대답을 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AI가 점점 더 정교화되고 있고 결국 우리 미래에는 좀 더 유머 감각이 있는 AI도 우리가 뉴스 생산에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